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엔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은 임시 항공편까지 투입됐지만 탑승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2018년 북미 협상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처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집값 하락세 속에 전세값이 반토막 나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신고 1시간 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에도 6번이나 스토킹 신고를 했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경찰에 경고만 해달라고 했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설 연휴 기간 우리말 학회 등 국내 학술기관 12곳을 해킹한 데 이어 정보보호 총괄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통신업체들의 PC방 전용 회선 일부가 디도스 공격으로 먹통이 되면서 업주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최강 한파에 폭설까지. 체감온도 영하 30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고 저체온증과 동상 환자가 잇따르고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고 오토바이가 얼어서 배달, 대란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은 중부지방에 폭설까지 예보가 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중턱에 집채만한 빙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 서울이 영하 18도를 기록했고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경기 북부와 강원은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귀가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이걸 벗는 순간 지금 제가 살면서 이렇게 추운 거는 좀 몇 해 없었던 것 같아요.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친 경기도 가평에는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계곡물 대부분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과 가로수에는 고드름이 날카롭게 얼어붙어 안전 문제로 행인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전국 계량기 동파는 140건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올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가 한풀 꺾이지만 새벽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고기압의 이동으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25일 늦은 밤 서쪽 지방에서부터 눈이 시작되어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호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설 연휴를 끼고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4만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었죠. 강풍과 대설특보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막혔던 제주에 길이 열렸습니다. 공항들은 이착륙 허가 시간을 새벽까지 늘려서 여행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KCTV 허은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제주공항. 이른 아침부터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서 대기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찾아온 강풍과 폭설에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은 4만여 명. 제주지방항공청과 각 항공사 측은 당초 출발 기준 25편의 증편에서 16편을 더 늘려 운항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늘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편 항공편이 연락이 문자로 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가야 돼서 좀 빠른 편 또 알아보려고 다시 또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도 모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항공편을 미처 구하지 못한 귀경객들이 서둘러 뱃길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공항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여기서도 계속 기다리고 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 한파와 폭설에 따른 귀경 대란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 난방과 온수 사용량도 늘 수밖에 없겠죠. 전력 수급은 아직 괜찮은데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입니다. 난방비가 오른다고 해서 아껴 썼는데 그런데 난방비는 심지어 2배가 올랐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에너지 수입 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난해 LNG 수입 물량은 그 전해보다 1%만 늘었지만 수입액은 2배 가까이 오를 만큼 단가가 세졌거든요. 안병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안내문입니다. 관리비 중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입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난방과 온수 요금이 오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인상돼서 나왔어요. 온도를 좀 낮추거나 좀 그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죠. 줄이려고 좀 무릎 담요도 하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아이들한테도 옷 하나씩 더 껴입으라고 하면서.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발전 원료가 되는 수입 액화 천연가스, LNG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국제 가격이 125% 올랐고 우리나라의 LNG 수입액도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추워진 날씨 때문에 난방과 온수 사용량도 증가했습니다.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에선 요금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비와 가스비를 추가로 대폭 더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놓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꼽혀온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친윤 들으라는 듯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두고 장고를 이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신의 출마가 분열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총선 성공을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집단 비판이 나왔던 당을 향해 뼈 있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친윤계의 불출마 압박과 당내 초선 의원들의 비판 성명에도 출마에 무게를 뒀던 나 전 의원이 마음을 바꾼 데는 반윤 낙인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느 후보로 향할지 관심인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 경쟁은 이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당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자고 했던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번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가 유력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치켜세웠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비판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그동안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해온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비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나경원 대표님께서도 이 전당대회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셔서 참 아쉽게 됐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당내 뺄셈 정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난 순방 성과와 국정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사흘 뒤죠. 토요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철험회 의원들은 당이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의원들이 회동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오찬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야당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병덕 의원은 검찰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당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민심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철험회 의원들은 오는 28일 소환 조사에 홀로 나서겠다는 이 대표 뜻을 존중해 동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때리기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무 직접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노름에는 흠뻑 취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일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검찰 수사에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김민석 의원 역시 이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텃밭인 전북 지역을 찾을 예정인데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불출마 결정 언제 내렸을까요? 예,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아닌 이상 언제 결정했는지 당연히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저희 취재진이 설 연휴 직전까지만 해도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나 전 의원 스스로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 전 의원은 어제 측근들과 4시간 넘는 회의를 하고도 막판까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출마, 불출마 선언문 2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아마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출마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불출마를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나 전 의원의 속마음입니다만 아마 친윤계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 또 친윤계 의원들이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었는데요. 나 전 의원의 측근인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절친했고 스스로 친윤을 자처한 만큼 향후 대통령과 대립하는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고요. 또 당원들의 문자 폭탄도 받으면서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또 나 전 의원의 부친도 왜 사서 고생하냐며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등 가족을 비롯한 측근의 만류 목소리도 나 전 의원이 크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불출마 결정으로 인해서 나 전 의원의 정치 인생에 최대 위기가 왔다는 말도 들립니다. 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이미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또 친윤계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동작을에 대통령 측근 인사가 공천될 거라는 소문도 돌았었습니다. 네.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 정치인에게 큰 위기는 없겠죠. 네. 또 친윤계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당대표 사태로 인해 당내 분란을 싫어하는 분위기라면서 당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확보하고 있던 지지층을 놓쳤다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윤심에 가로막혀 당대표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백기를 든 모양새가 중진 정치 지도자로서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전 의원은 4선 중진 아닙니까? 이런 고참이, 이런 고수가 훗날 자기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할 때 진짜 엄마는 아기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의 피해가 가지 않게 자신이 희생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의명분을 내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내가 역할할 공간은 없다 하면서 선을 그었긴 한데요.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굳혀지면 나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이 당대표 이제 결선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혹시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 또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고 그 상황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거다라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이후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나 전 의원의 표심이 지지하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 보다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 아까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여야가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설 민심 화두로 난방비 폭탄이 올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이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됐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방치하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가의 영업사원이 되어달라며 적극적인 경제 행보를 주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후속 조치가 빨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UAE 스위스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이 영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서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낸 만큼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한국, 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고 수출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후속 조치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UAE와 수소, 바이오,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윤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정부 조직이 비대하다고 보고 곧 개혁의 큰 그림을 짤 예정인데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 말이라며 회고록에 쓴 글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동맹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김 위원장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을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2019년 판문점에서 열린 한국, 미국, 북한 3자 정상간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싫었고 존경하지도 않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이던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중국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화를 근거로 한반도의 미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이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최소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막았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로켓맨은 괜찮지만 리틀은 괜찮지 않다고 말한 점을 전하고 김 위원장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전 미 장관이 주한미군 발언을 했을 때 왜 탁자까지 내려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을까요?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를 돌이켜보면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조경진 기자가 그 속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 백두혈통이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일화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에서 1992년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수교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한미군 주둔은 두려움의 대상인 중국을 견제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도 해석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권위가 취약하다는 점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향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게서는 상당한 안전판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의 경우는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속내를 털어놓은 듯한 발언은 인상적이지만 이는 외교적 전략일 뿐 솔직한 입장과는 달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95% 낮아졌는데 특히 서울이 8.55% 하락해 전국에서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확 줄어듭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928만 원에서 666만 원으로 28.2%나 줄어들게 되죠. 가격이 더 많이 급락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두 자릿수 하락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규제도 완화됐지만 매수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셋값도 뚝뚝 떨어져서 서울 강남이 지척인 곳에서도 수억 원씩 떨어지는 신축 아파트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의 한 아파트입니다. 1,700여 가구 대단지인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이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대인 인근 구축 아파트보다 낮아졌습니다. 4억 5천은 나와 있는데 거기가 1, 2층이에요. 일단은 잔금 맞추려고 하시는 거고. 입주 때는 전세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도 가파르게 치솟는 전세대출 금리에 전세값 하락이 가파른 겁니다. 강남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3월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개포동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2,900개가 넘다 보니 전세값이 인근 아파트보다 2억 원씩 낮습니다. 특히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5천 세대로 전국 물량의 70%에 달해 전세가와 매매가 동반 약세가 불가피합니다. 전셋값은 매매 선행 지표로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전셋값과 매매값을 연동해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금리에 전세 사기까지 겹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세 가격 약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이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방안이 담긴 문건에 결재를 했고 이에 따라 대장동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선거자금 등을 도운 데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준 것이라는 거죠.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에게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출석을 놓고 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 참여를 제안한 사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고 이를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이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사업자 들어오면 되잖아라며 참여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된 검찰의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서도 범행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인물로 146차례에 적시됐지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집단을 본 일이 없어요. 훔친 물건 나눠 가져놓고는 그거 못하게 막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보니 이런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힌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이 아닌 같은 날 9시 30분에 출석하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28일 조사 이후 한 차례 더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50대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1시간 뒤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행인이 누군가를 붙잡아 제압합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시민이 붙잡은 장면입니다. 사건은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때 교제했던 남성이 욕설과 함께 연락을 계속해오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남성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 여성이 가게를 뛰쳐나와 도망치자 남성은 이 길로 여성을 쫓아와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목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쳤습니다. 스토킹 신고 1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경찰들이 오고 그래서 보니까 차가 와서 실수하는데 보니까 피가 막 얼굴에 막. 피해 여성은 전에도 같은 남성에 대해 6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번번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만 해달라고 요청해 경찰은 절차에 따라 가해 남성에게 경고 전화만 했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강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30대 농협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상사의 폭언과 욕설 등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며 유서를 공개했죠. 이미 3개월 전에 괴롭힘을 알렸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34살 이 씨가 숨진 건 지난 12일입니다. 농협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상사 2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화장실을 좀 빈번하게 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해자 측에서는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는 식으로도 면목을 주고 그거를 CCTV를 조사를 해서 시간까지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도 괴롭힘은 1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럴 때 휴가를 쓰고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씨는 3개월 전 상사의 괴롭힘을 알렸지만 해당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2분을 옮기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고인을 그 자리에 냅둔다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주 서울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서울 구룡마을의 이재민 60여 명은 지금 임시로 근처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구청이 마련한 임시 숙소로 옮겨야 하는데 정작 이재민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구룡마을의 주택 60여 채를 태우며 5시간 넘게 난 화재. 비닐과 합판으로 구성된 이른바 떡솜 판잣집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압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번처럼 이렇게 불이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마을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지만 주민들은 한편에 대책본부를 마련해두고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숙소와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9명의 이재민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호텔에 묵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내일까지 호텔을 비워야 합니다. 주민들은 임대가 아닌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관에서는 아직까지 현행법으로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 제공뿐이 안 된다. 이런 서로들의 갈등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사실. 화재 원인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 누전 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됐는데도 지난 2017년에 전기적 요인으로 큰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불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대책이 근본 대책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호텔을 떠나 새 숙소로 옮겨야 하는 이재민들. 요원한 숙제인 주거 문제와 늘 상존하는 화재 위험 관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역대급 한파는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죠. 중국 최북단은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고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일본에선 눈이 1m 가까이 내려 전차가 8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 고온으로 고생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숨질 정도로요.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 물을 뿌리자 불꽃이 터지듯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합니다. 껍데기를 깬 날개라는 흘러내리기도 전에 얼어붙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최북단인 헤이룽장성 모허시의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며 중국 기상관 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受超强极地冷空气影响，漠河最低气温已连续3天跌破零下50摄氏度。 북극에 찬 공기를 가두고 있던 제트기류가 북극과 중위도 간의 온도가 줄어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한기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어제부터 일본 일부 지역엔 1m에 가까운 눈이 내려 교통망이 마비된 가운데 교토에선 전차가 8시간 넘게 꼼짝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0년 만의 한파에 일본 정부는 급기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상고온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난주 주연절 기준으로 80년 만에 최고 기온인 20도를 기록하며 시민들은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Это бывает нечасто, тепло, как наш обычный крымский климат. 20 градусов это круто. Это очень круто.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1월을 보내고 있는 미국 뉴욕시는 앞으로 5일 안에도 눈이 내리지 않으면 역대 가장 늦은 첫눈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남아공에선 최근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열사병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평소 입소를 거부하며 서너 명 정도나 찾았던 노숙인 지원시설에 어젯밤엔 시설 복도까지 꽉 찰 정도로 노숙인들이 붐볐습니다. 기록적인 혹한 탓이겠지만 이들은 한파가 잦아들면 또 시설을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늘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사회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포커스M에서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숙한 듯 텐트에 스티로폼을 덧대기 시작하는 한 여성. 남는 돗자리는 천장에 올려 칼바람을 막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 활동가들이 말을 걸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노숙인은 대략 3,150명. 이들을 위해 40여 곳의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제 음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이런 습관들이 안 돼 있는 분들이어서. 하지만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어젯밤은 달랐습니다. 시설을 찾은 노숙인들로 준비된 의자는 만석이고 복도에 침낭을 깔고 누운 노숙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입고 자마가 추워가지고 어떤 목사가 잠바를 줬어요. 추운데 그냥 이불 2개씩 덮고 잤죠. 체감온도 영하 27도의 맹추위에 평소 3배에 가까운 노숙인이 시설을 찾은 겁니다. 맥시멈을 20명 잡고 있어요. 응급쪽방이라고 해서 그 방이 6개가 있어요. 그 응급쪽방까지 다 쳤으니까 사실은 29명이 어제 보고가 된 거죠. 평소엔 외면하는 시설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한파에 달리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난방비가 올라 집 대신 역이나 은행, 지하통로 등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서울 종각, 영등포 역사는 한낮에도 앉을 곳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 지금 난방비가 들려고 그게 안 돼요. 이딴 한파에 전문가들은 사각지대가 많은 지금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보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숙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주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노숙인 쉼터나 공공임대주택이나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집수리를 해서 단열재 같은 거를 많이 좀 넣어주고 한파로 잠시 머물릴 쉼터를 찾았다 다시 떠나는 노숙인들. 이들이 집처럼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포커스M 윤현지입니다. 장애인 이동수단 중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다는 걸 아십니까?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부모나 학생 장애인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물이다 해서 자동차 보험은 꿈도 못 꿉니다. 포커스M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이 보관함에 싣습니다. 손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는 핸드 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리프트 900만 원, 핸드 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은 뭐 불법 개조물이다 혹은 뭐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된 거죠.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 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 애당초 핸드 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리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 해외에선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위 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차량 가격에 구조 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점상 하려다가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방화범이 한 말인데요. 설 당일이었죠. 지난 22일 새벽에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무려 4곳이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기사 봤는데요. 네. 피해가 컸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의 피해는 작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게 쬐깐해 다 탔지. 불 들어가서. 그리고 꼭대기도 다 타고.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어. 결국 14시간 만에 잡힌 A씨에 대해 법원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곳이나 불을 지른 건데 왜 그랬다고 하나요? A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계획해 왔는데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못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 사회의 경각심을 울리려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네, 저 말이 진심이고 또 사실이었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심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만 봐서는 약간 영화, 어드벤처 영화 이런 게 좀 생각나는데요. 네. 돈 찾아서 가고 이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물찾기 영화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감사원 감사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해안가에서 이렇게 닦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떠오르긴 하네요. 예. 네. 검은 물질 닦고 있죠. 기름입니다. 예.
2007년 12월 약 15년 전쯤 있었던 일이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저 때 저 사고로 한동안 아예 태안해안 쪽을 못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네. 이후에 보상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만든 기금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까 잠들어 있던 2천억 키워드가 그래서 나왔던 거군요. 네.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지역 발전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기 때문이죠. 주민들이 만든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관리해오고 있고요. 전체 2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어장 환경 복원이나 장학 사업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2019년부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네, 조합원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원인입니다. 일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고요. 대의원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거고요.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된 게 6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100억 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내부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 문제 있는데 봉합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인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빨리 시작해라. 형식적인 공문만 계속 보냈다고 하거든요. 정말 아까운 기금이잖아요. 사용 안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금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금이 1,700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기금 조성 취지를 잘 살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70만 원 신청하세요. 뭔가 유익한 정보가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만 0세 그리고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매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지난해부터 영아수당이 지급됐잖아요. 맞아요. 예, 30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네, 올해부터 출생한 만 0살 아이의 경우 70만 원, 이미 영아수당의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세 아이는 35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나이대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모두 35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는 건가요? 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는 이런 혜택이 어렵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 0살 아이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값을 뺀 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만 1살의 경우는 바우처 값이 이미 부모급여를 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돼서 지급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신청 방법은요. 부모의 경우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각종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작일인 오늘 총 25만 명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율이 심각한 요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죠. 이에 맞춰 은행들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줄였던 거니까요. 그런데 노조가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죠. 노조도 되돌려야 하는 걸 알 텐데 왜 막는 걸까요? 은행과 후에 임금 인상 등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쓰려고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영업점. 3시 30분이 넘어가자 은행 창구 문이 굳게 닫힙니다. 2021년 7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단축했던 영업시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을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안 쓰면 못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항상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중은행들이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코로나19 이전 7시간이었던 영업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영업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합리적으로 해나가야지 고객으로서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봐야 돼. 노조의 반발에도 은행 측은 노사 합의가 필수가 아니라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의무가 해제되는 거잖아요. 노조 역시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하게 맞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사이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만 시민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우리나라 학술기관 12곳의 홈페이지를 해킹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우리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도 또 예고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중국 공자학원이나 비밀 경찰과 관련해 일이 많았죠. 중국에선 해킹그룹도 당 뜻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 실제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총 12곳이 샤오치잉의 공격을 받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시작으로 우리말 학회, 한국고고학회 등 11곳이 추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12곳이 웹 변조 공격을 당했다라고 실제로 웹 변조 공격이 발생한 건 맞고요. 이들 조직은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디페이스 해킹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시 자신들의 로고와 함께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하다라는 문구가 팝업 창으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해킹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디페이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죠, 일부러. 보통 본인의 존재를 높이려고 할 때 많이 써요. 샤오치잉 측은 이들 기관 외에 설 연휴 전후 국내 교육 관련 웹사이트 70곳을 해킹했고 한국 정부기관의 데이터 54.2GB를 훔쳐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공격까지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안 조성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들 해킹 조직이 국내 기관 2,000여 곳에 대한 추가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키사 측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할머니들이 처음 한글을 배워 쓴 칠곡 할매 글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도전은 뭘까요? 심우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차려! 선생님께 경례! 1970년대 교실에 머리가 하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반장 할머니의 힘찬 구령과 함께 선생님을 향해 인사합니다. 이어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원순! 야! 오늘 수업은 받아쓰기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자 손바닥에 미리 써놓은 글자를 몰래 보는 모습은 영락없는 10대 소녀입니다. 특별 수업에 참여한 4명의 할머니들은 이른바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들입니다. 70이 넘어 한글을 배우려고 종이 2,000장에 연습한 끝에 2020년 12월 독특한 글씨체를 만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일제강점기 때 가난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살 되는 해 돌아가셨거든요. 나무 집에 맡기고 돌아가시는데 그 뒤로 살아왔는 거는 파란만장하고 다 할 말 다 못해요. 일일 교사는 1970년대와 80년대 7년간 실제로 교단에 섰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맡았습니다. 수업을 마친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글씨체로 적은 소망을 액자에 담아 전했는데 웃자든지 우리 동네에 사람 많이 살게 해주소였습니다. 할머니들의 도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좀 배우면 싶어요.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아주 짧아서 좀 더 배우면 싶고 그렇습니다. 명예 졸업장을 받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의 미소엔 새로운 희망이 담겼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복귀하자마자 SSG의 통합 우승을 이끈 김광현이 새 시즌 그리고 WBC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추신수의 대표팀 세대 교체 발언 속에 김광현은 최고참 투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15년 전 태극마크를 처음 달고 막내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섰던 김광현은 어느새 대표팀 최고참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김광현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항상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가짐으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경기든지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대표팀의 목표는 1라운드가 열리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4강전에 뛰는 것. 결승까지 가게 되면 두 아이와 2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김광현의 목표는 전승입니다. 한 2주 정도를 더 비울 수도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팀 선배 추신수의 발언 논란에도 김광현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제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료들보다 닷새 먼저 미국에서 몸을 만들기 시작한 김광현은 다음 달 14일 애리조나로 건너가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이 모자로 보이십니까? 생텍쥐베리는 6살에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커다란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 삼킨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모자로 보길래 뱀 안에 코끼리를 그려 다시 보여줬더니 이런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 했다고요. 한창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꿈이 없다고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은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가 그랬죠. 이유는 대부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였습니다. 공교육에서 진로교육과 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내신 잘 받고 수능시험 잘 치르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럼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밀어붙여서는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조차 주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한국인은 서울대를 꿈꾼다지만 하버드는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로버트 월딩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생과 빈민 청년 그리고 그 자손까지 85년간 2,000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였다는데 특히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7, 80대까지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2m 끈으로 묶어 키운 코끼리는 다 자라 끈을 풀어놔도 반경 2m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죠. 자기의 몸이 얼마나 큰지,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 채 말이죠. 미래는 우리 어른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단지 2m가 전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딱 2m만 가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왜 미래가 무한한 아이들에게 학습된 무력감을 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건 아이들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꿈이 없는 아이들 부모 탓이었습니다. 이제 곧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으로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진 만큼 내일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 보시면 중부 서해안을 따라서 많게는 10cm 이상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2에서 7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의 눈은 내일 오후면 잦아들겠지만 남부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한기가 조금은 덜해지면서 현재 서쪽 지역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오를 텐데요.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은 광주가 영하 7도, 창원이 영하 9도, 낮 동안은 부산이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같은 강추위는 아니겠습니다만 겨울은 겨울인 만큼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